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이혼녀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녀도 아니에요. 7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남편의 아내로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그저 실종자.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살아왔던 제게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비교적 평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너무 평범했죠. 그러나 결혼할 쯤엔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만 남겨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난 남편은 결혼 당시 대기업 대리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조금은 감정에 충실한 분이셨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도 나쁘지 않게 잘 지내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혼 후 2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는 그 말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있는데 조용한 집안을 보시더니 한숨부터 내쉬시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지.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어머니, 아직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2년이면 충분하지. 옛날 같으면 벌써 애 둘은 낳았어. 혹시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둘 다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럼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겠지. 아들은 그렇게 애를 원하는데.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으셔서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시삼촌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로 더 심해지셨거든요. 네가 아들 하나 못 낳으니까 우리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큰 집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 건데.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시대가 바뀌어도 혈통은 중요한 거야. 네가 시집와서 뭘 했는데 애 하나 안 낳고.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더 독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시삼촌이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형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는 하늘이 주는 건데.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시삼촌에게까지 쏘아붙이시고는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애도 없는 것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이대로 혼자 두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전 그저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무섭고 신경 쓰여 난임센터도 자주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그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말이냐 하며 큰 소리가 날 게 뻔하기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점점 결혼 기간이 길어지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그럭저럭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에게 그 사건이 터진 건 7년 전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예요. 그날 남편은 퇴근하더니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 곧 미국 지사로 발령 날 것 같아. 미국? 갑자기? 3년 프로젝트야. 승진은 확정이고 연봉도 2배로 오른대. 솔직히 막막했어요. 남편 없이 3년을 어떻게 보내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신 시어머니가 더 적극적이셨어요. 세상에, 승진의 연봉까지 2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래도 어머니 3년씩이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아들, 걱정 마. 내가 수진이 옆에서 챙겨줄게. 네? 남편 혼자 미국 가라고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자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아이도 없는데 3년을 떨어져 지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제가 반문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곤 저를 질책했습니다. 얘 좀 봐. 그럼 나 혼자 놔두고 둘 다 갈 거니? 난 아들 하나 보며 여태껏 살았는데 아들 없는 동안 너라도 날 부양해야지. 그리고 네 사주가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니 이참에 좀 떨어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직 애도 없는 신혼부부를 왜 이렇게 떼어놓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고 언제부터 사주를 믿으셨다고 올해 들어 내내 저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더군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셔서 미국행을 부추기셨어요. 결국 남편 혼자 먼저 가기로 했죠. 그리고 출국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생명보험 하나 들자. 혹시 모르잖아. 무슨 불길한 소리예요. 아니야, 미국 가면 차도 운전해야 하고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그렇게 보험금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땐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잘 다녀와요. 보고 싶을 거예요. 6개월만 참아. 비자 나오면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준비해놓고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그의 등이 게이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남편이 미국 간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Is this Mrs. Kang?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도 전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죠. 남편이 뭐라고요? 한국 경찰이 다시 연락 왔을 때 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고요? 그게 무슨... 계곡 하이킹 중 실종됐답니다. 신발과 배낭만 발견됐고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하자 놀랍게도 목소리가 침착하셨어요. 아가, 진정해라. 나하고 같이 미국에 가자.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어요. 우는 저를 위로하시긴커녕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죠. 어머니, 민우 씨 괜찮겠죠? 글쎄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요? 그 병원에는... 아가, 너무 기대하지 마.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지. LA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동행한 통역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경찰 말로는 절벽 근처에서 부군의 신발과 배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50피트, 약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해요. 그럼 시신은요? 아직 찾고 있는데 워낙 넓고 깊어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수색에 동행했을 때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요. 저 깊은 계곡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못 돌아오겠구나. 결국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전부 다 네 잘못이야. 아들을 잃고 난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식 잃은 사람이니 제가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미국에 머물며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시어머니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죽었으니 앞으로 네가 내 생활비다오. 어머니, 제 월급도 빠듯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활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 잃은 노인네 그냥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매달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제 생활도 빠듯했지만 남편은 아직 실종 상태였어요. 언젠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기에 적어도 실종 신고가 사망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기로 한 거고요. 실종자의 아내로 산다는 건 지옥이었어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그것조차 못하게 막았어요. 내 자식 아직 죽은 거 아니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어. 올케가 오빠 혼자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잖아. 이게 다 올케 탓이야. 억울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남편의 귀환을 빌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실종 상태라지만 연락조차 없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미 퇴사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 보냈다고 했는데. 전산상에는 미국 가시기 6달 전에 이미 퇴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도 다 지급된 상태고요. 저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기에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본인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 통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정리를 하자 미국 가기 전 남편 행적들이 나오더군요. 확실히 회사에서 말한 그대로였어요. 미국 가기 6개월 전에 마지막 월급이 들어왔고 퇴직금을 수령했더군요. 근데 그 돈이 또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님 명의 통장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걸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그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통장이다. 퇴직금은 나도 몰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너한테 매달 용돈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용돈이나 꼬박꼬박 붙여. 결국 모든 것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그 의문들은 기억 속에 잠시 접어뒀죠. 그렇게 남편의 실종 신고로부터 6년이 막 지났을 무렵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린 시댁 근처 마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수진 씨, 혹시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시어머니 빌딩 샀다고 하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빌딩을 샀다고요? 동네 소문 파다해. 역 앞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래. 임대료만 한 달에 몇백씩 나온다던데. 무슨 돈으로요? 생활비도 저한테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다들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냐고 수근대더라고. 마트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생활비 조금씩 드렸고 병원비까지 제가 댔는데 갑자기 빌딩이라뇨. 확인차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새 가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비싼 안마의자에 대형 TV까지 예전의 낡은 시댁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계세요?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빌딩을 사셨다고. 소문 참 빠르네. 뭐 그래 샀어.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설명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 좀 했어. 그거 갖고 산 거다. 부동산 투자요? 어머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빌딩이면 최소 10억은 넘을 텐데. 보험금으로 샀지. 우리 민우 보험금.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보험금이요? 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그게 왜 어머님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종자라 청구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실종 선고 5년 지나서 사망 간주일 되고 나서 받았지.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초에 나왔어.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도 남편 아는데. 수익자가 나라서 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수익자 나로 지정해놓고 갔다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실종 신고하고 5년이 지났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 결정문도 받았으니까요. 다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보험이라니. 게다가 남편 사망보험이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수익자가 처음부터 어머니셨나요? 아니, 원래는 너였지. 근데 민우가 미국 가기 전에 바꿨어. 그때 네가 서류에 도장 찍어줬잖아. 저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모를 리가. 분명히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니, 뭐 어쨌든 바뀐 거고 나한테 나왔어. 15억. 15억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5억이라니. 그 큰돈이 저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지급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6년 넘게 같이 힘들게 지내왔잖아요.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봐 저도 재혼도 안 하고. 뭘? 내가 왜 며느리한테 보고해야 돼? 수익자가 나잖아. 내 돈이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시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처음부터 수익자가 어머니인 건 아니셨잖아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라도 해야죠. 그 보험금을 제가 6년 넘게 냈는데 매달 50만 원씩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죠. 그래, 네가 냈지.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네한테 돌려줄게. 뭐 3천만 원 정도 되겠네. 그거면 충분하지? 충분하다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어차피 내 아들 거야.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들 없는 엄마가 아들 돈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게 6년을 같이 지낸 시어머니 맞나 싶었어요. 수진아, 넌 재혼이라도 하면 되잖아. 아직 젊으니까. 근데 난 늙어서 뭐 하겠니? 이 돈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야. 빌딩 임대료로 한 달에 500씩 나와. 그거만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 6년 동안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시댁 오고 제사 지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래, 고생했어.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생활비는 안 줘도 돼.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여기 3천만 원. 네가 낸 보험료 계산한 거야. 이거 받고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말거라.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붙들고 살 거야? 어머니, 지금 저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이, 쫓아낸다기보다는 이제 인연을 정리하자는 거지. 민우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야. 남이지 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난 6년은 뭐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신 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고.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자고. 쫓겨나듯 시댁을 나왔어요. 손에는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10억이 넘는 보험금으로 빌딩을 사시다니, 그것도 저 몰래.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 앞 화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서 또 울었어요. 보험금이 아까워서 운 게 아니라 6년간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남편 없이 추석, 설 같은 명절과 경조사에 불려가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서요.
친척들 앞에서 우리 민훈 효자였는데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남편을 잃었다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기억들이요. 게다가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는 문상도 안 오셨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였는데 알고 보니 그때 빌딩 매입 계약하러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남편 실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과 연 끊으라고 했었거든요. 수진아, 시댁에서 널 뭘로 보는지를 몰라?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어서 정리해. 엄마,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 잃고 힘드시잖아.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죠. 착한 건지 바본 건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도 버텼던 건 자식 앞세운 시어머니가 저러는 것도 마음이 아파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 때 시댁과의 사이가 나빠져 있으면 남편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3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좋아하셨겠죠. 성가신 며느리가 알아서 사라졌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 수진아, 그게 말이 돼? 15억을 혼자 다 가져? 네가 6년 동안 보험료 낸 건. 언니, 그거 법적으로 그냥 문제 삼아. 그건 너무한 거야. 아이, 시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독한 분이었어? 며느리를 저렇게 버리다니. 여태까지 의리로 지켜준 이유가 없다며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죠. 친구들은 변호사 소개해준다며 난리였고 직장 동료들은 당장 고소하라고 부추겼어요. 주변에선 재혼하라고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군요. 혹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게 수진 씨 남편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결혼 전부터 여기 같이 오던 남편. 네, 맞아요. 벌써 7년째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은 왜... 아니, 일단 이것 좀 봐봐요. 이 사람 남편분 아니에요?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마트 안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는데 거기 찍힌 남자는 이게 무슨... 틀림없었어요. 7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제 남편이었어요. 조금 살이 찌고 머리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그 걸음걸이, 그 체형, 그리고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 이두까지 있는 문신의 모양까지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한 곳 근처에 있는 아파트요. 아무리 봐도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사장이 가르쳐준 마트로 향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흡사한 모습에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6시쯤 되자 퇴근한 사람들이 마트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머리가 짧아진 것 빼고는. 그리고 그런 남편 옆엔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6살쯤 된 여자아이도.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아유, 우리 딸 최고네. 남편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예전에 우리 조카 안아주던 그 모습처럼. 당신 오늘 약속 있다며. 늦지 마. 9시쯤 들어올게. 여자가 남편 팔짱을 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전봇대를 붙잡았죠. 남편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그들이 아파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휴대폰 꺼내려다 떨어뜨렸죠.
주워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죠. 어머니, 민우 씨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방금 봤어요. 여기 마트인데 여자랑 아이랑 같이. 수진아, 정신 차려. 민우는 7년 전에 죽었어. 아니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헛것 본 거야. 아유, 7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죠.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시댁은 상가 건물 하나 샀을 때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의 집이 이 마트 바로 가까이에 있더군요. 저는 설마설마하며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만 받아둔 거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찾아냈죠. 근데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 달려가려는데 시어머니 뒤로 이웃 아주머니들이 서너 명 나왔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민우 씨가 내 아들 잡아먹고 뻔뻔하게 여길 와? 시어머니의 고함에 멈춰섰습니다. 네? 이 살인마녀나! 우리 민우 죽인 게 네 짓이잖아!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들 들으세요. 인연이 우리 아들 죽였어요.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가? 어머, 얼굴만 봐선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시며 소리쳤어요. 보험금 타려고 우리 아들 미국에서 죽게 만들었어. 증거도 다 있어.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까 전화해서 민우 봤다고 했지? 헛소리도 정도 같아. 네가 정신병원에 가야겠구나. 죽은 사람 봤다고 하는 걸 보니. 아, 그제야 눈치를 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실종됐다던 사람이 있을 테니까. 경찰 부를 거야? 네가 7년 전 우리 민우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야. 경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하세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 결국 시어머니를 밀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사람 밀치고 갔다며 경찰을 부르라며 난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경찰 부르지 말라며 다른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로 뛰어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액자가 바로 보이더군요. 남편과 어떤 여자의 결혼 사진이요. 저는 충격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순 없었어요.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곧 들어온 시어머니가 저를 저지했습니다. 당장 나가! 너 내가 신고한다고 했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세요!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하시라고요. 뭐? 네가 뭘 잘했다고? 처음으로 마주하는 저의 화난 모습에 움찔하던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급해진 시어머니가 제 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하신다면서요? 제가 할게요. 그만해라.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전 그런 시어머니 몰래 폰으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사람 어딨어요? 민우 씨 어딨냐고요? 살아있는 거 맞죠? 속일 생각 마세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죠.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잘 살아있어. 근데 뭐 어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네가 뭘 잘했다고? 결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주제. 고작 3년이죠. 그게 이유가 아닐 텐데요. 그때 옷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거기 누군가 숨어 있다는 걸. 민우 씨 거기 있죠? 나와요.
천천히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7년 만에 마주한 남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무슨 오해? 7년 동안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랑 산 거에 무슨 오해가 있어? 그냥 날 속인 거지. 무려 7년을. 난 당신 생각하며 버텼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아니, 그게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억이 넘었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엄마랑 상의해서 실종된 걸로 하고, 그래서 보험금 15억을 노린 거야? 그것도 있고 새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형 명의를 빌려서 이 사람이랑. 충격과 배신감에 다리가 풀렸어요. 7년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바로 이 동네에서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네? 날 버리기로 당신 엄마와 짜고?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어차피 너와는 아이도 못 낳으니까 이참에. 그만해! 뭘 더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라니, 당신 이름 정우잖아. 아이를 안고 영문도 모른 채 패닉 상태인 여자를 보니 더 열받더라고요. 실종돼서 조심해서 살아도 모자랄 인간이 새 여자의 자식까지 데리고 사는 게 제정신으로 저지른 일인가 하고요. 정우는 누구야? 형 이름이야. 젊을 때 이민 가서 미국에 있는 형 신분 빌려서. 남편의 형, 그러니까 큰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남편은 형의 신분을 도용해서 이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서 직장까지 얻어 산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형 명의로 일하며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했고, 시어머니는 그 대가로 남편의 비밀을 지켜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험금으로 빚까지 갚고 말입니다. 증거들 다 모았으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게요. 뭐? 무슨 증거?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모두가 당황했어요. 처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다 녹음했어요. 이년이?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전 피했어요. 당신들 다 감옥 가게 될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와이프랑 아이는 죄가 없잖아. 와이프와 아이라는 단어에 제가 발끈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게 용서를 구해? 네가 인간이야? 그만해. 내가 다 시켰어. 내가 우리 아들 설득했어. 근데 뭐 어쩔래?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너 같은 며느리보다 이 며느리가 100배 1000배 나. 2년 만에 손자 둘을 낳아줬어. 넌 3년 동안 뭐 했어? 어떻게든 제 잘못으로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저도 이미 난임 검사에서 정상 소견 받았어요. 돈 때문에 이런 짓 저질러 놓고 제 탓하지 마세요. 여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빚더미를 남겨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깨끗하게 정리해 준 거잖아. 깨끗하게 정리한 게 이거야? 딴 여자랑 살면서 애까지 낳아놓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7년 동안 내가 당신 부모한테 시달리면서도 당신 생각에 아무도 못 만났는데. 제 분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더 설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린 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야. 살기 위해? 이게 범죄라는 건 아시죠? 전 제 잃어버린 7년 찾기 위해 뭐든 할 거예요. 설마 신고하려는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요?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관대한 거예요. 집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 이러면 후회할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는데. 너 정말로...
시어머니의 위협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니까요. 저는 시댁집을 나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 안에서 신고했다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했겠죠.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7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보험금 10억까지 몰래 받아서 남의 신부를 도용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도망갈 준비할지도 모르니 빨리 오세요. 주소까지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죠. 보험 사기 신고하려고요. 남편이 실종되고 7년째인데 살아있네요. 보험금 15억 꿀꺽하고 남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경찰서 신고도 해놨어요. 몇 분 안 돼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자분이십니까? 혹시 용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닙니다. 7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뒤 2년 전에 사망으로 판단되어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수령했어요. 근데 멀쩡히 살아서 한국에 있더군요. 경찰들이 곧장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걘 둘째고 얘는 첫째 아들이에요. 저 망할 며느리가 허위 신고한 모양인데 우린 진짜 무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가 결국 잡히고 작은 기계에 강제로 지문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의 주인이 실종자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에 의해 바로 구치소에 잡혀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밖에서 모두 지켜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울며불며 자기 자식은 잘못 없다며 애원하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귀신 같은 얼굴로 다가오는 걸 경찰이 막았습니다. 이 망할 년, 우리가 너한테 뭘 했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동네 사람들, 여기 이 여자가 우리 아들 죽여놓고 뻔뻔하게 여기 와서 우리를 신고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소송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보험 수령인으로 참고인 조사차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죠. 중혼죄, 보험 사기, 신분 도용,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부인, 남편분이 실종 신고 당시 이미 한국에 있었네요. 공항 CCTV 확인해보니 미국을 가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미국에 가지도 않고 그럼 출입국 기록도 안 남았을 텐데요? 네, 인천공항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의 행적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미국에 있다던 형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분은 그 후로도 형 명의로 경기도에서 생활한 기록이 있네요. 시흥은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7년을 살았다니.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도 수상한 점이 있어요. 실종 6개월 전에 갑자기 고액보험을 3개나 가입했더라고요. 3개요? 전 하나만 알았는데 10억짜리요. 그것도 나중에 수익자가 변경됐더라고요. 어머님으로요. 나머지 2개도 시어머니가 수익자예요. 각각 5억씩 총 10억이네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여유로운 생활이 설명됐어요. 건물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보험금에 있었더군요. 총 해서 20억의 보험금을 받았으니 여유롭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도 보험 사기 공범이네요? 그렇죠.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예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저는 더 지치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가늠도 안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보한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본사를 방문했어요.
중년의 남자 팀장이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박서진 씨 맞으시죠? 보험 사기 관련 제보 주신 건으로. 네, 증거도 가져왔어요. 사람이 실종 후 5년이 지나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보험 사기 확실한 거죠? 물론이죠. 아주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증거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경찰서에 붙잡혀 가신 분들이라 조사하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테이블에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을 쏟아냈어요. 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보험 사기네요. 혹시 보험금 수령인은 누군가요? 보통 남편의 수익자는 배우자인데.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조사관에게 친절히 알려줬어요. 수익자는 시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제가 보험금을 넣기 때문에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몰래 바꿔치기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로요. 조사관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죽은 줄 알았고 시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도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찾으러 갔더니 진짜로 남편은 살아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보험금까지 타서 다른 여자랑 사이에 아이까지 낳아가며 살고 있더군요. 조사관은 측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형사고발 들어가야겠습니다. 근데 참 대담한 사기꾼들이네요. 가족들이 다 같이 공모해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박수진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금 환수 절차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공조 요청할게요. 근데 혹시 보험사가 우리 쪽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떤 보험사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도 연락해서 싹 다 환수하세요. 그렇게 상담 후 보험사를 나오는데 웬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더니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죠. 수진아, 합의하자. 돈 줄게. 얼마 필요해?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어찌됐든 연락 다오.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합의라니. 보험 사기가 합의로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이게 합의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합의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시할까 아니면 제대로 한마디 해줄까.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급하긴 했는지 전화가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더군요. 수진아, 문자 받지? 우리 이야기 좀. 합의 필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뭐? 수진아, 일단 만나서 7년 동안 절 죽은 사람 취급한 대가 제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곧 돈도 다 뺏길 텐데 무슨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뭐? 합의가 왜 안 된다는 거야? 합의를 해줘야 우리가 빨리 나갈 거 아니야. 네가 화난 건 알겠어. 그치만 이게 그렇게 신고하고 막 난리칠 일이야? 죽은 아들 놔두고 너도 네 인생 찾으면 되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급해지신 거죠? 어머님, 아드님 죽지 않으셨잖아요. 멀쩡히 살아계신데 무슨 죽은 아들이에요? 그건 어쨌든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왜 밖으로 터뜨려? 가족이요? 저 쫓아내신 분이 무슨 가족이래요? 그건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어머니가 하신 일은 범죄예요. 저에게 피해를 입힌 건은 별도 사건이고요. 어머님은 보험 사기라는 중죄를 지었고 그건 저랑 합의할 일이 아니라 보험사와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뭐?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어? 이 망할 년이 진짜 죽고 싶어? 드디어 본색이 나오시더군요. 역시 합의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어떻게 간 크게 보험사 세 곳에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녹음? 세 곳?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세 곳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에 당황하신 거죠. 네. 그리고 보험사에 이미 다 제보했어요. 제가 아드님 멀쩡히 살아있는 영상 보내드렸으니 곧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잘 받으시고요.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놀랍긴 하네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무려 7년 동안 며느리를 속이고 돈도 뜯어갔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라. 어머니가 저한테 입힌 피해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건 뭐 소송하면 또 다르게 느껴지실 테니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뭘 당했는지 소장으로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이내 약한 소리라더군요. 목소리 톤이 180도 바뀌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요?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돌려놓을 테니까 응?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어머니, 다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돌려놓을 건데요? 사라진 제 7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이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새 여자, 아이들 그건 또 다 어떻게 돌릴 건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을 해결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 일은 불쌍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 막말로 나만 잘못했어? 네 남편도 잘못했어. 그럼 네 잘못도 있는 거지? 네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했겠어? 결국 본색이 또 나오시더군요. 잠시 약한 척하던 게 금방 바닥났어요. 그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제가 알 게 뭐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 맞았고 여전히 뒤통수 맞은 곳이 얼얼하니 선처 따윈 없을 겁니다. 알아서 잘 헤쳐나가세요. 수진아, 야! 전화 끊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웃기지도 않더군요. 여기서 뭘 어떻게 되돌린다는 건지. 이미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는데 말이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도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라도 증거를 없애거나 숨을까 봐요. 시댁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근데 창문으로 보이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투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다 들렸습니다. 민우야, 네가 해결해. 내가 왜 혼자 책임져야 해? 이건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남편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어머니가 수익자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전 이름도 바꿨고 다 정리했어요. 나쁜 새끼. 누가 이 일 계획했는데? 누가 먼저 보험 가입하자고 했어? 그건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거죠. 공범들의 최후는 다 똑같나 봐요. 동의가 아니라 네가 꼬드긴 거지. 사업 실패하고 빚 갚으려고. 제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요? 어머니가 투자하라고 해서 산 거잖아요. 어머니, 저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경찰 나타나면 저 모른다고 하세요. 전 새 가족 지켜야 하니까요. 야, 강민호! 이 배은망덕한 놈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시더니 머리를 감싸 쥐셨어요. 어떡하지? 내 빌딩, 내 돈! 무너지시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에요. 7년 동안 저를 이용하고 속인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법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첫 공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죄수복을 입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더군요. 하지만 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죠.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전 어머니가 시킨 일이에요.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네가 빚 때문에 계획한 거잖아. 내가 언제 시켰어? 어머니가 보험금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익자도 어머니로 바꾸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나쁜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쾅쾅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충동 범행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왔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피고인 강민우는 2018년 3월 미국에서 실종을 위장했습니다. 신발과 배낭을 계곡에 버리고 흔적을 남긴 후 LA로 이동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은신하며 새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 김옥자는 실종 선고를 신청했고 법정 기간인 5년 후인 2023년 초 보험금 2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 3곳에서 나누어 받은 금액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도자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증거 없으면 앉으세요. 변호사가 맥없이 앉았어요. 시어머니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서서 말했죠.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들이 계획한 일에 휘말린 것입니다. 노인을 이용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증거 있습니까? 피고인이 휘말렸다는 증거 말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더니 저를 봤어요. 피해자 박수진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증인석에 앉는데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울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죠. 제가 더 잘했더라면, 제가 미국에 같이 갔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전 열심히 일해서 드렸습니다. 아드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시댁 경조사마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멀쩡히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심지어 남편은 새 가족까지 만들었더군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죠. 7년 동안 날 뭘로 본 거야? 적어도 나한테만은 이야기를 했어야지. 헤어지고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야지. 나를 당신에게 7년을 묶여있도록 만들어놓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7년이 그 한마디로 해결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어머니는 계속 압박하고. 빚? 그래서 사람을 속여? 7년 동안 지옥에 빠뜨려?
당신 빚 갚으려고 내 인생을 망쳐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도 잘 살았잖아. 재혼할 수도 있었고 멀쩡히 일하고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실종자 아내가 어떻게 재혼을 해요? 법적으로 제 남편은 살아있었어요. 7년 동안 전 죽지도 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저한테 남편 죽였다며 살인자 프레임 씌우려던 게 어머님이잖아요. 그건...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피해자, 더 할 말 있습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없습니다. 다만 제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저처럼 당하지 않게요.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있는 날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덜 떨렸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남편과 시어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두 사람 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보험 사기, 재산 갈취 등 총 15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너무 가혹합니다. 제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7년간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옥자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더군요. 이럴 수가? 내 인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뭘 했다고? 돈도 다 뺏기는 판에 징역까지 살아야 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노년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수진아!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제발! 이제와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야. 난 용서할 마음 없으니 감옥에서 많이 반성해.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시원섭섭한 눈물이었죠. 7년 만에 끝난 악몽.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한 달 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더군요. 박수진 씨, 보험금 환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씨 아니었으면 이 사건 영영 묻힐 뻔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방심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겠지만요. 보험회사 직원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몇 달 뒤 시댁 앞을 지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이 떠오르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교도소에 가고 결국 빈집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악에 받쳐 자기가 왜 교도소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답장을 해주지 않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새 아내와 아이에게 버림받은 모양이었어요. 하긴 중혼에 속이고 결혼했으니 여자 쪽에서 정이 떨어질 만도 하죠. 아이가 있어서 둘이 헤어지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가던 두 여자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은 해결됐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일들이 상처로 남아 있어요. 7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